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오랜만에 저희 글로벌 라이브를 찾아주셨어요. 맞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꽤 나오셨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바빠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서 이분을 못 만나 뵙고 꼭 이 연합뉴스, SBS, 예. 공중파에서 만나 뵙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예. 자, 허준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도세요? 저희 안 오시고. 저는 불러주시면 오는 입장이라서 뭐 제가 불러달라고 민원을 넣을 수도 없고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교수님? 오늘 뭐 아무래도 미국 경제 어떻게 네. 흘러갈 건지, 뭐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가 결국은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랑 관련이 있고, 예. 그리고 뭐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금리도 결국은 미국 금리랑 연동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서 미국 금리 인하 언제 있고, 그리고 올해 사실 뭐 선거도 좀 많고 하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조금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그냥 생각해보는, 다 아시는 얘기 그냥 한번 정리해보는 정도. 아니 근데 늘 이제 연초가 되면 이렇게 전망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올해만큼 또 복잡한 전망이 없을 것 같은데. 올해는 핵폭탄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많은데 예. 올해는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선, 대선. 뭐 선거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 이제 대만 총통 선거부터 시작해서 예. 우리나라 총선이 있고, 예. 유럽의 그 의회 선거 있고, 올해 그다음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이 활용점정인 것 같아요. 그거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 그래요? 예, 제가 뭐 최근에 저도 궁금해서 요즘 지인들을 만나면 예. 뭐를 여쭤보냐면, 예. 첫째로 여쭤보는 거는 미국에 관해서 이제 금리 언제 내릴 것 같아요라고 여쭤보는 건 너무 식상해서 제가 요즘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 있을까요? 요거 여쭤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제가 10분한테 여쭤보면 한 13분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마 못 내릴 거다. 네네. 네, 그게 이제 대답이고, 또 하나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11월에? 그게 또 하나 질문이에요. 그거는 사실 제주에는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경제학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좀 다르고, 네. 정치학이나 외교 쪽 하시는 분들 생각은 좀 다르신데 생각보다 그 T로 시작하는 분에 대한 그 베팅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얘기도 오늘 이따 잠깐.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재밌는 주제들이 많았어. 지금 보니까 이게 그 전 세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국가별로 봤을 때, 아니면 국가별로는 조금 너무 세분화돼 있고, 그러니까 대륙별로 봤을 때 어디 경제가 올해 좀 좋을 것 같으세요? 올해는 그냥 미국 혼자 이제 독야청청한 경제인데, 그러니까 독야청청이라는 게 미국이 되게 좋을 거다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선방을 해줄 거다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럽은 안 좋을 게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중국은 올해 5% 찍을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중국은 정부가 얼마나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은 조금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 끝나고 이창용 총재는 중국 올해 한 4.6 정도 성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중국 정부 내에서는 사실 5% 넘게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초근 들어서 하기도 하는데, 예.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풀려갈지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꼭지에서도 보여주셨지만 되게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 수출 감소 있잖아요. 네. 예. 사실 중국이 수출하고 투자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투자가 결국은 국내 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이전에는 더 이상 빚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출에서 뚫려줘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중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소비가 너무 포션이 늘어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뭐 국영기업 이런 걸 이제 그 공산당이 쥐락펴락을 좀 상대적으로 그립을 세게 가가지고 할 수 있는데, 소비는 중국의 가게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그 공산당이 보기엔 이건 굉장히 여러 경제 주체가 상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제 주체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사실 중국 공산당은 이제 그림 놓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 예전부터 소비 중심 경제로 사실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덜 쓰라면 덜 쓰고 더 많이 쓰라면 써야 되는데 말을 안 듣네 이게. 그러니까 통제를 하기엔 너무 개체가 이제 많은 그렇죠. 거죠. 가게라고 하는 싸우기니까,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물론 우리가 뭐 다룰 건 아니지만 뭐 언론 통제를 통해서 또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갖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뭔가 내수 소비에 대해서 또 강하게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제가. 뭐 어떻게 이거 슈퍼 가면 너 잡아간다 뭐 이럴 수도 없고. 네. 그게 사실은 중국은 잘 보시면 현금 뭐 이런 거 잘 안 쓰고 주로 뭐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 뭐죠? 그 뭐죠? 아이고 기억이 안 나. QR코드? 예, QR코드.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따라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아직은 우리가 중국이 저 자본주의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도 공산당, 그러니까 당의 그립이 굉장히 강한 경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자본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올해는 그럴 것 같고요. 일본은 이제 뭐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가지는 건 일본이 올해 어떻게 풀릴지도 관심 가지지만 엔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일본 중앙은행이 과연 또 마음의 결심을 하느냐, 이 초완화 정책 풀 거냐, 그것도 일본은 관심인데 일본은 올해 고만고만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올해 약간 고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미국이 좀 버티는. 그러니까 작년 전 세계 성장률이 한 3% 정도 나왔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올해 지금 전망치 나온 거 보면 뭐 OECD 같은 데서 한 2.4 정도 보는 거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그렇게 금리를 막 올려놓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후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중간중간에 있는 많은 요인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보시는 그런 뭐 전망이나 뷰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늘 저 질문지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오늘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CPI부터 한번 어제 바로 있었던 일이니까 CPI 발표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CPI? CPI가 그러니까 떨어지지도 않았죠. 사실 전달 11월에 비해서 12월이 CPI가 오히려 헤드라인은 튀었고요. 코어는 거의 비슷하게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사전적인 예상치보다는 지금 다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거에 별로 일희일비할 게 없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았다가 떨어질 때 저희가 후룸라이드 타고 내려오듯이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튀었다가 다시 떨어지다가 튀었다가 그러면서 점점 내려오는 거지. 이게 뭐 미끄럼틀 내려오듯이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전에 70년대 인플레이션 2번 겪었을 때도 교훈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범피하다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다. 스티키하고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쉽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반론을 하실 수 있죠. 아니 어제 나온 건 CPI고 PC 보는 게 연준은 PC 보는 거잖아. 개인 소비 지출 보는 거잖아라고 하시면 PC도 지금 거의 같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PC가 올해 이번 달 26일 날 작년 12월 PC가 나오는데 지금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주는 그 나우캐스팅 자료 있잖아요. 보면 PC도 다시 2.7이었다가 12월에 2.9로 튄다고 지금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PC도 거의 헤드라인 CPI랑 헤드라인 PC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거비가 뭐 CPI에 좀 더 많이 반영돼 있다. 그리고 주거비가 그래서 옛날 게 갱신이 안 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CPI가 좀 왜곡이 있다 하지만 트렌드 자체, 숫자 자체는 PC가 좀 낮습니다만 트렌드 자체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뭐 이런 것쯤은 아마 받아들일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거 없는 게 연준에서 우리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데이터 한 번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연준에서는 과속 단속을 할 때 구간 단속을 하는 거지 시점 단속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한 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구간을 보는 거잖아요. 구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 구간에서 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속도를 냈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을 속도라고 바꾸면요. 그럼 그런 거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뭐 금리를 다시 올릴까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이거 보면서 이번에는 CPI가 좀 올랐는데 뭐 다음에 어떨지 우리가 보겠다. 그리고 향후에 유가의 불확실성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할 거지 이거 갖고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안 할 거니까 그건 전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그 물가의 어떤 목표치, 그 목표치까지 가는 데 있어서 뭐 지금까지의 어떤 기울기를 보게 되면 CPI나 PC나 마찬가지로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잘 잡혀 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제 잠깐 또 범피하게 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야 정말 스티키해졌나? 라는 생각이 저는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팀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제가 전부터 생각하던 건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 아마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과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게 있으니까 예. 오히려 저는 조금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너무 경제를 조금 희화화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관전 포인트라고 부를 부분은 한 2.5 PC 헤드라인 PC가 한 2.5를 꺾고 내려오거나 코어가 한 2.5에서 3 사이를 꺾고 내려올 때 거기서부터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 그 연준은 계속해서 2%가 우리의 타겟이고 우리 예. 2%를 보고야 말 것이다, 보아내고야 말 것이다라고 어.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저는 꼬리가 어. 2까지 갈지 아니면 2까지 가는데 아주 오래 걸지, 예를 들어서 공급망 같은 게 변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궁금하고요. 어.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속도 자체는 제가 70년대에 2번 5.1 파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랑 비교해 보니까 그때보다는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요. 그때보다 빠른 거예요? 네, 빨라요. 빠르고 지금 저희가 온 걸 예를 들어 100%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걸 100% 그러니까 예.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는 걸 부산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저희 그때보다 훨씬 70년대보다 빨리 왔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달성률이 빠릅니다. 오. 빠른데 저는 오히려 뒷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조금 어. 궁금하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는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사실 연준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뭔가 아.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타겟을 옮기자고 얘기할지, 예. 아니면 우리는 그래도 2%를 보완해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할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김해까지는 엄청 빨리 갔는데 네. 김해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거기서 차가 퍼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만약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안 좋아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중립금리가 일종의 뭐 예를 들어 평균적인 금리라고 생각을 예. 하시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 발생한 경제를 저희는 되게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도 어떻게 보면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중립금리라는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 발생하게 만들 수 있는 실질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결국 수요를 조이려면 금리를 중립금리 위로 한참 갖고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뭐죠? 그러면 이 실제로 연준이 취해야 되는 금리도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립금리가 기준이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보다 위로 가야지 긴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어. 그러면 높은 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중립금리 올라가는 거는 지금으로서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에비던스들이 자꾸 나와서. 예. 근데 요거는 추정치가 되게 범위가 큽니다. 네.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예. 저희 그분 아시죠? 뉴욕 페드 총재 존 윌리엄스. 네네. 예. 그분이 중립금리로 거의 이제 일가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립금리 추정하는 모형이 라우박 윌리엄스라고 하는 모형이 있는데, 그 예. 두 분이 만드신 모형이에요. 라우박이라고 하는 분이랑 윌리엄스라고 하시는 분이 만든 모형이 있고, 최근에 나오는 모형들도 그 모형의 변종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 페드에서 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 총재가 아마 중립금리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뭐 혹자의 말에 따르면 그도 모를 것이다. 중립금리라는 게 추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어제 뭐 CPI가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금리나 3월달 뭐 무슨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여전히 3월달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아직 시장에 좀 있는 상황인데, 이거 3월달 미루는 거냐 뭐냐, 뭐 네. 6월달로 가는 거냐, 네. 뭐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파월 의장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난 3월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미국이 이제 2022년 중반부터 금리 올렸는데, 금리 예. 올린 이후에 저희 그 금리 선물 시장에서 사전적으로 예측했던 페드의 금리 패스가 있고, 네. 페드가 실제로 했던 금리 패스가 있잖아요. 이거 비교해 보면 항상 시장이 두 스텝쯤 먼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한 5%쯤 됐을 때, 미국 예. 금리가 결국은 지금 5.5까지 갔잖아요. 네. 5%쯤 됐을 때에 금리 선물 시장의 향후 예측치를 그려보면 5에서 머물다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페드는 올렸잖아요. 그리고 5.5로 가고 나서는 맞아요. 시장에서는 한두 달 있다 내리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연준 지금까지 5.5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시장이 좀 먼저 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시장이 연준보다 인플레이션이 덜 스티키해서 잘 잡힐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미국 경제가, 연준은 지금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나왔던 점도표가 사실은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거든요. 미국 네. 경제 올해 한 1% 중반 성장하고, 예. 그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보다 조금 비관적으로 경제를 보거나 이러면 연준이 빨리 피벗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거나 아니면 경제가 조금 더 빨리 꺼지거나 음. 그러면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예. 시장은 좀 그거를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플러스 약간의 저희 이제 영어 표현으로 크로스 마이 핑거스 한다고 예. 바람이 있는 거죠. 예. 좀 내려주라 이제. 제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은 자기 갈 길 가겠다라는. 예. 그럼 연준의 목표가 예를 들면 연착륙 시나리오를 한다면 뭐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히는 약간의 좀 좋은 이야기. 아니면은 뭐 3월달 이렇게 빨리 금리 인하가 올 것이라는 것은 뭐 시장이 한번 깨질 것이다라고 또 예측하는 또 안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많은 요인을 봤을 때 뭐 여러 뭐 홍해나 뭐 여러 이제 유가에 대한 봤을 때 어떤 뷰를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경제가 좀 깨질 수도 있다. 네. 이건 거의 노스트라다무스 근데 저는 전망해야 되는. 네. 저는 약간 예전부터 그냥 미국 경제를 첫째로 조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감안하셔야 될 게 저도 통렬하게 반성하는 부분인데 예. 코로나라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경제 구조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지금 그것을 팔로우업하는 단계지 아직 코로나 이후의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보이스가 조금씩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세상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처음 있는 있었던 일이니까.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고 사실은 뭐 스페인의 유럽의 흑사병이나 이런 거 이후로 아주 몇백 년 만에 있었던 스윙이니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연준에서 예를 들어서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인플레이션 숫자는 우선 이것보다는 잘 잡히는 게 되거나 예. 아니면 연준에서 뭔가 저희가 못 보는 이게 경기 둔화의 징후가 보인다라는 것들이 보여야지 지금 왜냐하면 연준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저희 눈길 위에서 운전해 보셨죠? 예. 눈길 내에서 운전할 때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약간 틀어놔야지 얘가 반응을 뒤로 쭉 밀리면서 맞아요. 네. 접지력이 좋을 때랑 다르잖아요. 예. 연준의 금리 정책은 저는 눈길 위에서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 좌회전을 할 거면 미리 좌회전을 조금 해놓는 신호를 시장에다 줘놓고 가야지 실제로 좌회전을 했을 때 탈이 안 납니다. 바로 좌회전해야지라고 틀어버리면 그게 이제 탈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연준은 그렇게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굳이 그러니까 제가 전에 아침 방송 나와서 여도원 앵커랑 그런 얘기 했었는데 배로 따지면 낚싯배라기보다는 아주 큰 크루즈인 거죠. 돌려면 선회를 하려면 그렇죠. 아주 큰 궤적이 필요하고 예. 큰 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보일 수밖에 없는 궤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준은 그렇게 정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3월에 금리 인하가 있으려면 적어도 인플레이션 숫자 갖고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코어가 지금 3%, 코어 PC가 3%인데 3%대 코어 PC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사실은 보험성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이르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다른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우리가 못 보는 뭔가 블랙스완을 연준이 보고 있다는 건데 예. 블랙스완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치고는 지금 숫자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용시장도 그렇고 네. 인플레이션 숫자도 그렇고요. 예. 그러면 결국 실업률도 그렇고요. 그러면 뭐냐? 음. 그냥 이거는 연준이 찍었던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예. 또 하나가 이거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연준이 이코노미스트들이 몇백 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거기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고 있으니까 아마 되게 선별된 자료를 보고 있을 텐데 연준에서만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백악관에 왜 경제자문회의 있잖아요. 이코노미 카운슬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동일한 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둘이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 둘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약간 한대요. 그러면 독립성은 아니 독립성은 아닌데 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네는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공유 있니? 자료 공유 정도? 자료 공유를 서로 네네.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 저쪽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쪽이 놓치고 있는 걸 우리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백악관에서 나오는 최근의 메시지도 그렇고 물론 백악관의 메시지는 들으시는 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예 그거야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좋게 얘기하겠지 맞아요. 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백악관에서 사실은 그런 걸 갖고 블러핑을 할 인센티브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의 생각하는 바이드노믹스의 매력 포인트 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의 시나리오를 좀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냥 미국 경제가 갑자기 꺾이는 시나리오보다 조금 확률이 높은 것은 소프트 랜딩으로 가서 한 2분기, 3분기에 조금 미국 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한 1%대 후반으로 보고 오잖아요. 네. 잠재 성장률보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좀 많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랬다가 한 2, 3분기 있다가 올 말부터 약간 다시 반등의 신호가 보이는 예. 그래서 달성하는 한 1.3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올해 미국 경제가 풀려나가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지금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교수님이 분석하시는 연준보다도 너무 좀 앞서서 네. 인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거 훨씬.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시장은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 고용도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 금리 정책에 따라서 이제 두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어찌 보면은 소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한번 잡아야 될 것이고 하나 또 고용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용이 너무 또 다시 또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보니까 야 이거 또 어떻게 봐야 되나 많은 이제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교수님 거 어떻게 보세요? 첫째로 고용에 대해서 저희 미국에서 나오는 고용 보고서 있잖아요. 예, 매월 나오는 그 여기 박종훈 팀장님이랑 얼마 전에 방송하셨던 저희 과의 서강대 이은수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고용 보고서에 나오는 숫자들이 약간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1차로 조사를 하고 2차로 수정을 하고 3차로 최종치를 확정짓거든요. 근데 1차 조사 때 응답률이 좀 낮습니다. 응답률이 낮은데 그럼 응답률이 낮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약간 바이어스드 된 응답이 들어올 수 있어요. 편의가 생기는. 어떤 응답?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는 기업들이 대답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많이 늘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용이 조금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느 측면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이게 기업이랑 정부를 조사하고 요거는 노동 수요 쪽을 조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계를 조사합니다. 그럼 요 노동 수요 쪽을 공급 쪽을 조사하는 거죠. 이 둘의 숫자가 안 맞습니다. 3%에서 잡을 10개 만들었으면 가계 조사하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도 뭔가 맹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걸 계속해서 조금 업데이트 시키는 작업을 미국에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안 볼 수는 없는 거고 굉장히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는 건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저희 왜 그 설문조사 같은 거 볼 때 설문조사 표본이 좀 잘못되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뭘 보라고 하죠? 추세. 같은 설문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추세를 보면 표본 자체가 잘못돼서 틀릴 수는 있지만 추세 자체는 일정하게 묻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고용 보고서도 저는 추세를 보면 결국은 아직도 고용은 식구는 있지만 빨리 식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뭔가 변한 미국 경제의 어떤 구조들이 묻어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혹은 뭐 레스토랑들이 코로나 때 이거 사람 한번 못 뽑아 보니까 사람 뽑는 거 되게 힘들더라. 그러면 우리가 좀 사람을 좀 생각보다 많이 뽑아놓고 시작해 보자.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반영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고용이 좋으니까 소득이 견조하고 그리고 소득이 견조한 데다가 코로나 때 쌓였던 뭐 가게들의 초과저축 같은 게 좀 있다고 하면 결국은 소비가 버텨주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소프트 랜딩인 거죠. 근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보시기에는 팬데믹이 일어난 후에 많이 그러니까 그 어떤 작업적인 환경 자체가 수치로 보게 되면 많이 뭐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회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는 섹터끼리의 변화도 좀 그러니까 변화도 좀 봐야 되는데 코로나 때는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다 닫혔다가 완전히 닫혔다, 완전히 셧다운 됐다가 제조업적이 먼저 열리고 서비스업은 좀 늦게 열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서비스업이 늦게 열린 게 제가 보기엔 되게 그게 후반부에 장작이 돼서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조업 쪽에서 또 서비스업 쪽으로 잡이 또 이제 많이 생기면서 서비스업 쪽에서 좀 잡이 견조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거랑은 근데 패턴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비스업에 잡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근데 요걸 갖고 또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되게 길어지는 게 서비스업에서 잡이 생기는 게 생산성이 높은 잡이냐, 임금이 높은 잡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잡 자체로 봤을 때는 뭔가 저희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미국의 잡이 좀 견조하게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좀 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도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인플레이션, 고용 이런 그 미국 경제의 펀더멘트를 한번 짚어봤다면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조만간 그 이제 예산안 만기가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거 또 셧다운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이거 셧다운 걱정은 제가 보니까 뭐 예전보다는 작년에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줄어들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저희가 이제 항상 볼 때 단기적으로 뭔가가 괜찮은 거랑 장기적으로도 괜찮을 건가 이게 좀 다른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경제가 막 파이가 엄청나게 커질 때는 누가 조정해주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파이가 크고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이조 앵커님 오늘 조금 덜 드시고요. 네. 박정호 팀장님 오늘 좀 더 드리세요. 그리고 내일 파이 좀 더 커지면 그거 드세요. 네. 그럼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네. 중재가 별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경제가 일단 스톡되고 성장이 조금 지체되고 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 나 내일까지 못 기다려. 오늘 먹을래가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이조 앵커님 오늘 좀 기다리세요. 네. 박정훈 팀장님 드세요 라고 하는 누군가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해야 되는 거냐면 사실 정치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로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어떤 정치적인 조정 과정은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결국 작년에 S&P인가요? 무디스인가요? 신용등급 강등하고 강등했죠. 이런 일들이 결국 주는 경종이라는 게 예. 야 너네 정치가 개입해야 될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너네들의 사실 힘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 이거 걱정이다라는 시그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셧다운이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올 말에 대선이 어떻게 될지 그 이후에 미국 정치가 어떻게 될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제가 미국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 한국 사람이거든요. 예. 영어도 잘 못하고요.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긴 외모는 교포 2세인데. 그러니까 교포에 진짜. 제가요? 네. 예, 그럴 예. 리가요. 그럴 리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대만 선거가 이제 내일이다 보니까 뭐 물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미국 얘기를 했으니까 좀 연결해서 제가 트럼프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해서 먼저 네.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트럼프가 생각보다 지지율이 높습니다. 네. 예, 물론 지금 뭐 트럼프를 뭐 좀 누르기 위한 다른 후보도 좀 공화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의 이 상황과 뭐 여러 이제 금리 정책과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네. 어떤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미국? 제가 그거 하나 얘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아까 예. 말씀드리려던 건데 뭐냐? 예. 작년에 12월에 음. 워싱턴 포스트에 되게 유명한 기자 한 분이 바이든 트럼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지지자 세 분하고 트럼프 지지자 세 분을 인터뷰를 해갖고 리포트를 되게 심층으로 쓴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되게 재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바이든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바이든의 강점 세 가지 경제 정책 측면입니다. 예. 제가 말씀 저는 예. 뭐 정치학자는 아니니까요. 일자리 창출, 낮은 실업률, 학자금 대출 감면입니다. 요게 세 개입니다. 저 학자금 대출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의 강점,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이자율, 낮은 유가입니다. 잘 보세요. 느낌 네. 오시죠? 어디 찍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낮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네. 바이든 지금 정부가 한 3년 반 정도, 3년 좀 지났죠. 네. 그 당시에 이 3년 동안 벌어진 인플레이션이 17%입니다. 17%예요. 네. 17%. 네. 트럼프 첫 텀 때 벌어진 인플레이션 4년 동안 7%입니다. 2.5배예요. 물론 뭐 바이든이 운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네. 아니 이런 뭐, 코로나 터지고 예. 공급망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어. 이렇게 운이 없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결과를 갖고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랬을 때 그 기자가 낸 결론이 뭐였냐? 음. 이제 잘 들으시면 좋은데 결국 정치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그게 그 결론이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서베이 폴 이런 거 보면 평균을 내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랑 바이든을 지지하는 이유가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누굴 더 지지하냐라고 보면 바이든을 더 지지하는 분야는 뭐 때문이냐? 아까 얘기하신 그런 학자금 감면 같은 민생 정책도 있지만 낙태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 이 부분에서 바이든이 더 지지를 받고 있고요. 트럼프가 더 지지받는 부분 외교, 경제, 이민 정책 네. 이겁니다. 그럼 어디가 더 살갗에 와닿으세요? 경제죠. 네. 그러니까 경제가 누구의 더- 아젠다가 더 누구를 네. 지지하는 아젠다가 더 살갗에 와닿으시냐고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 네, 그러니까. 지갑이 닫혀 있는데 네. 민주주의 해도 안 들어온다고 기회. 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트럼프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한 캔디데이트이 아닌 게 그리고 제 주위에 아까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주위 분들한테 여쭤보면 예. 생각보다 트럼프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게 예. 저는 어느 정도 또 데이터나 이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갖고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예. 아니 저는 절대 트럼프 지지는 아니고요. 저는 예. 참정권이 없습니다. 미국 아, 참정권이 그래요?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미국에서 투표 못합니다. 근데 변수가 그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트럼프가 아닌 다른 공화당
후보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최근 네. 들어서 인도계 여성분이 니키 굉장히, 헤일리?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나올 사람 정해져 있잖아요. 네. 민주당의 이 프라이머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화당께 흥행이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맞아요. 부분이에요. 어. 공화당은 서로 치고받고 누가 이기네 트럼프를 누가 잡네 이러면서 결국은 시장에 지금 굉장히 웅성웅성하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쪽은 이제 바이든이 나올 게 확실해졌고 음. 그러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주목도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트럼프가 어떻게 뚫고 나오는지 혹은 미국의 연방 헌법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건지 우리가 유권자들의 권리를 뭐 법으로 이렇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제약할 방법은 없다라고 해서 트럼프를 풀어주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반사이익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자꾸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사실 불안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예. 올해 11월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경제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자리에서 뭐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소프트 랜딩을 시나리오를 두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조건 소프트 랜딩이다. 근데 이러한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연준에다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흘리면서 금리 인하를 뭐 예를 들면 3월은 내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지만은 예를 들면 뭐 6월이나 뭐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연준의 어떤 메시지가 야 우리 이제 소프트 랜딩 했어. 우리가 이걸 뭐 과거에 없었던 일을 우리가 이뤄냈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또 바이든 정부가 압박을 할 수 있는 요인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박정훈 팀장님 굉장히 좋아하지만 예. 억지로 저희는 이제 반론을 생각해 생각해보면 예. 그랬다가 인플레이션 다시 튀면 아까 7대 17이라니까요. 7% 대 17%라니까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잡이라는 건 예. 내가 갖고 있는 잡이 딱 하나가 있고 예. 내가 거기서 해고되지 않는 한 그 잡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잡을 갖고 있어도 나가서 점심을 사 먹으려다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이 12,000원이 됐네라고 하는 세상이면 예. 사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열받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그렇죠.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랬다가 인플레이션 다시 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당연히 들고 예. 연준도 그렇게 섣불리 그렇게 정치적인 프레셔 때문에 도박을 할 가능성은 높지 없다. 않지 않을까라고 없다.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그랬구나. 뭐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갔으면 좋겠다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다고 또. 맞아요. 예. 대만 선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교수님. 대만 예. 선거 만약에 친중이 안 되면 그러니까 국민당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안 되면 진짜 뭐 전쟁 납니까? 그건 아닐 텐데요. 네, 그건 아닐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 정부가 느끼는 약간의 수치심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전 세계 분단 국가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네. 저희랑 북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분단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대요. 그 얘기인즉슨 대만은 흡수 통일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근데 생각보다 중국이 그동안 뭐 대만이 민진당 친중 정부라고 하는 친미 정부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중국의 그립이 약하다는 게 이제 평가였던 것 같아요. 외교계나 이런 쪽에서. 예. 아니 대만 니네가 수복해야 될 땅이라면 왜 이렇게 그립이 약한 거야? 뭐 그렇죠. 이런 거가 있었대요. 오. 그래서 사실은 중국도 계속해서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예. 그리고 물론 당장 급박한 일은 아니지만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과도 이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반도체 수준을 계속 올리고 싶은 건데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대만은 굉장히 중국에게 매력적인 카운터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많은 물밑 작업을 했다고 제가 외교 쪽 하시는 분들한테 들었어요. 중국이 대만에서 친중 정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뭐 무력 시위가 필요하면 무력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통로로 그리고 제3의 야당 후보가 있으면 표 갈라먹으면 안 되니까 미리 낙마시키고 이것들을 다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손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박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 방금 전에 저도 뉴스를 대충 보고 왔는데 네, 예. 박빙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뭐 친미 정부가 그대로 민진당이 된다고 해서 천지개벽해서 뭔가 전쟁이 나고 이런 일은 아니겠지만 예. 오히려 국민당 정부로 바뀌었을 때 네. 미국이 중국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지인데 제 주위에 그 중국 전공하신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러면 조금 일이 복잡해진대요. 친중 정부가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국민당이 되고 네. 11월에 트럼프가 되면 난리 요 나지. 콤비네이션이면 굉장히 안 좋아질 난리 가능성이 나지, 난리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내일 선거가 끝이 아니고 예. 사실은 대만의 선거는 그 자체가 가지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예. 결국 11월에 조금 또 판가름 날 부분이 크다라는 그러니까 것도 이제 퍼즐의 한쪽은 대만이 만들어놨는데 네. 11월 달에 요게 맞아 떨어지는 퍼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예, 아주 맞습니다. 중요한 거네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예.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어 보시면 왜냐하면 미국장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결국 미국이 어떻게 풀리는지도 보셔야 되지만 예. 미국이 쥐락펴락하는 이 국제 정세 같은 것을 통해서 세계 경제나 세계 패권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분들에게도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11월에 완성되는 퍼즐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대만만 보는 게 아니군요. 예. 대만만 보고 있었지. 아,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2024년에 교수님께서 보시는 뭔가 내가 좀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나 내가 좀 큰 빅 이벤트 뭐 앞서서 이제 뭐 대선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외에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미국에 한정된 건가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라이브니까. 우리나라도 중요하죠. 해당되는 거예요. 예, 저는 예. 우리나라에서 좀 짚고 싶은 게 생각보다 예. 4월 총선이 가진 의미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 지금 경제 정책 같은 것도 총선 전에 조금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총선에다가 지금 어쨌든 이게 도전자랑 뭐 어쨌든 간에 뭐 챔피언의 싸움이다, 혹은 여당과 야당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 결국은 여당은 이걸 지켜내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여당 쪽에서는 지금 조금 많이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푼다. 그러니까 약간 확장적으로 정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끼는 바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뭐 작년에 세수 결손 났다, 네. 올해도 세수 그렇게 좋을 그렇죠. 것 같지 않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상반기에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하반기에 저희가 쏴야 될 실탄 같은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러면 저희가 왜 주식 시장도 올해 상저하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상고하저 보시는 분 그렇죠. 있잖아요. 네. 만약에 경제도 지금 수출이 좀 잘 풀리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짧은 기일 안에 조금 연속성 없이 끝나버리면 하반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럼 그때 과연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실탄이 남아 있을지가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정책들의 실효성이 연말까지도 좀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약간의 좀 문제고 아니면 어찌 보면 너무 정치적일 수도 네. 있는데 이거 포퓰리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약간 조금 긴 시간을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전반적인 인상은 예. 어쨌든 간에 4월이라는 시기에 딱 타겟이 맞춰져 있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올 하반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하반기가 조금 우리 경제가 뭐 예를 들어 어려울 수 있다면 예.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정부에서 2.2, 한국은행 2.1, 뭐 민간경제연구소 같은 데는 뭐 1% 후반 하는 데 있지만 그게 앞부분이 센 그 숫자인 건지 뒷부분이 센 그 숫자인 건지 사실 보면 저희가 생각해보면 좀 더 바람직한 건 뒷부분이 세갖고 모멘텀으로 딱 차고 올라가서 내년에 조금 더 그렇죠. 나은 모습으로 가는 게 네, 좋은 거잖아요. 최고죠.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앞에 돈을 너무 많이 썼잖아요. 하반기에 돈이 없잖아. 야 그때 금리 인하하겠지. 맞아요. 딱 그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뭐 재정이나 여러 가지로 금융 정책 이런 걸로 버티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해 갖고 버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플랜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만약에 뭐 하나 스텝 하나 꼬이게 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올 정말 한 해 생각할 게 너무 많네요. 2024년.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집에서 치맥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게 정답이네. 예. 자, 허준영 교수님과 함께 올 한 해 예. 전 세계에 지금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빅 이야기들, 이벤트들. 이벤트들을 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